네, 일부 주제입니다. 인플레이션 완화, 반도체, 2차 전지, 동반 강세. 네, 요즘 뭐 반도체, 2차 전지 둘 다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이슈부터 같이 짚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일부에서 시장 얘기 좀 하려고 이렇게 좀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네. 인플레 완화 이게 좀 나왔는데 어저께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 물론 개별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주 같은 게 PC 물가지수, 요게 조금 이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 우려를 좀 완화를 시켰고, 금리 인상 우려를 좀 완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성장주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작용이 된 게 아닌가 좀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그러니까 7월달 FOMC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금리 인상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시장 얘기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다. 이게 좀 결론이거든요. 근데 아마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는 뭐 인상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정도 보시더라고요. 네네.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 파월이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서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하원, 상원, 그리고 최근에 스페인에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2번 인상한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겠다가 아니고요. 위원들이 2번 정도 인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금리의 어떤 방향성은 지표에 달려있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얘기가 어찌 보면은 시장에서 자꾸 김치국을 마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좀 개인적으로 좀 너무 앞서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뿐만 아니라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는 동결을 할 것이야. 그러면은 금리 인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파월은 한 번도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CRB, 인플레이션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급격하게 꺾이는 게 아니고 완만하게 꺾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은 뭐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4%에 계속 높게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그런 연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되시면은 스톡차트라는 스톡차트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CRB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이 CRB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공교롭게도 작년 6월 달에 연준에서 0.75% 인상을 하고 난 뒤부터 완만하게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급격하게 꺾이는 게 아니고 완만하게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사리 꺾이지 않는다는 것들은 연준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지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완만하게 하락하게 되면서 중요한 건 금리가 0.75% 세 번 하고 난 다음에 0.5% 두 번 하고 그에 0.25%를 하고 지난달 6월 달에 동결을 했거든요. 근데 0.75, 0.5, 0.25 동결까지 하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폭을 이렇게 축소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쉽게 바꾸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내로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3.25%까지 올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위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그때 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옐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조금 더 정책 효과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게 되면서 0%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후에 그리스 사태가, 그러니까 그리스 디폴트가 터지게 되면서 다시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만큼 연준은 방향성을 잡게 된다라면은 그 방향성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쪽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런 과거 사례를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어떤 경기 침체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경기 침체 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 건데, 자, 미국의 GDP의 80%가 소비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가 충분하다라면은 사람들이 충분히 돈을 벌고 있다는 것들이고 충분히 돈을 벌게 되면 소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한 그 GDP 보셨잖아요. 원래는 예상치가 1.3%였는데 2%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실업률하고 그다음에
비농 부문 취업자 수 통계거든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가 취업자 수라고 보시면 되고 선 그래프가 이제 실업률 동향을 보시면 되는데 실업률을 보게 되면은 2022년 2월 달부터 보게 되면은 3.5%에서 절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죠? 큰 변화 없습니다. 이걸 뭘 얘기하냐면은 그만큼 지금 완전 고용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의 GDP가 주된 어떤 경제 동력이 내수가 아니라 수치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미국 얘기할 때 글로벌 소비 시장에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만큼 안정적이고 질 좋은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질 좋은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들이 어찌 보면 일자리가 그만큼 받쳐주고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건 코로나 때 풀렸던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렸어요. 그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흡수가 다 안 됐습니다. 아직 시장이 널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충분히 시장의 유동성이 확보가 된 상황들이고 그리고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절대 고용 상태인 실업률 상당히 안정적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경기 침체가 올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언론과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일단 언론에서 나온 얘기들, 그러니까 표면적인 얘기만 보고 판단을 전문가분들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이게 그래프만 보더라도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건 흑자부도 이런 거 외에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SBB 사태 무사히 넘겼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중국의 헝다로 비롯된 부동산의 어떤 부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 것들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위기는 절대 안 온다는 겁니다. 네. 이제 끝났겠지 했을 때 위기가 오고 위기는 항상 예상하지 못했을 때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예상했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던 거거든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 증시가 급락했던 경험치는 2020년대 처음입니다. 요건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주식을 더 오래 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리만 사태 같은 경우도 이제 끝났겠지라고 했는데 터진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위기는 절대 예상한 위기는 안 옵니다. 하반기에 경기 침체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절대 절대라는 얘기, 네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좀 무리수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7월 때 FOMC 같은 경우도 저는 동결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2번 정도 이상 한다고 얘기했던 것들은 본인 얘기가 아닌 이 FOMC 회의에 참석한 연준 위원들이 했던 얘기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 얘기는 제가 볼 땐 절대 현재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자꾸 김칫국을 마셔요. 네. 우리가 동결한다 그러면은 시장은 앞서가서 금리 인하를 예상하게 되면 시장 변동성을 키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런 것을 진화를 하기 위해서 연준 위원들이 했던 얘기들을 계속해서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까지 급격한 상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악재가 없는 상황들 속에서 이제 2021년도까지 3,300포인트 갔었잖아요. 네. 그 3,300포인트까지 갔었던 그 수치가 조금씩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연말까지 2,800포인트 이상까지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단 천천히 정말 꾸역꾸역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도 어찌 보면 대형주보다는 그래서 중소형주가 조금 더 승산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시장과 조금 좀 다른 시각을 또 제시를 해주셨어요.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좀 올 가능성이 희박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네네. 나오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좀 기조를 유지하거나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 인하는 아니고요. 인하까지는 아니고요. 동결까지요. 인하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오해하세요, 동결 정도를 오해하세요 그러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동결까지를 좀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전기차랑 반도체가 또 주제가 되니까요. 네. 여기서 지금 최근 업황에서 중요한 뉴스들 한 가지씩만 좀 꼽아주세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시장 상황,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반도체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강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이슈가 좀 해소가 되게 되면 미국의 기술적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성장주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종목 이슈, 업종 이슈, 그다음에 그 위에 시장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이슈는 방금 말씀드렸고 시장 이슈가 좀 괜찮다 보니까 아래쪽 내려와서 업종 이슈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업종 이슈를 보게 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단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이제 2021년도 6월 달에 꺾였다가 이제 다시 상승선 전환됐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테슬라를 매수를 권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정 시 매수하게 된다라면 아마 한국 주식보다는 좀 더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2분기 테슬라 차량 인도 대수가 46만 6천 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42만 대에서 44만 대로 사행 조정을 했는데 그것도 뛰어넘는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도 괜찮고 업종 이슈가 테슬라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가 강하게 현재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 같은 경우도 리비안이 2분기에 이제 12,640대 정도 인도를 했다라고 맞아요. 합니다. 네. 1분기 때 8,000대, 그리고 예상 수치가 11,000대인데 예상치를 넘어서고 1분기 대비해서도 50%가량 이제, 상회하는 차량 인도 대수를 기록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오늘까지도 2차 전지를 상승으로 이끄는 이슈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제 뭐 테슬라 이슈, 리비안 이슈가 좀 전체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선별 자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테슬라 쪽을 많이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스페인에 공장을 만들잖아요. 그죠? 스페인에 공장을 만들고 그리고 인도에 또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브리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신규 공장을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우리가 장비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관성들 때문에 장비 업체를 좀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게 또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게르마늄이라든지 갈륨이라든지 이런 또 이제 수출 제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 이때 뭐와 연결이 되냐면은 이게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원자재 이쪽 뭐 원소재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이쪽도 연결이 되지만 이게 결국에 또 어디로 가냐면은 2차 전지 핵심 원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리튬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니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슈가 앞으로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폐배터리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 폐배터리를 쓴다라는 건 신기로 리튬이라든지 그리고 니켈을 조달하기가 앞으로 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폐배터리를 조달을 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어찌 보면은 2차 전지 핵심 소재 원자재가 그만큼 중요도가 올라갔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폐배터리법과 연관시켜가지고 이 핵심 원자재,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쪽을 좀 볼 수밖에 없고, 뭐 테슬라 쪽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럼 반도체 쪽에서는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수요감이 좀 있죠? 네.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지난주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챗GPT하고 생성 AI가 이게 대세 트렌드가 될 거라고 전혀 네. 누구나 생각은 했을까요? 테마로 끝나고 뭐 말겠지, 이 정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테마 이전에 만약 이게 테마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테마가 과연 2023년 1월 달에 온다고 점적이라도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몰랐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항상 퍼스트 무버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퍼스트 무버가 되지 말고 패스트 팔로우가 되더라도 네.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아이폰과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애플이 아이폰 출시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패스트 팔로우 전략 가져가게 되면서 그쪽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웨어러블 로봇 요것도 네. 빨리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어찌 보면 주시장도 마찬가지로 봐집니다. 본인이 한 2조, 5조 자금 있어가지고 자금 쌓아가지고 종목을 이끌 수 있다. 그럼 본인이 퍼스트 무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 눈치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눈치 잘 살펴가지고 어떤 테마가 좀 더 갈 것 같다. 이런 걸 잘 파악하신 분이 제가 볼 때 수익을 잘 낸다고 봅니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통과시 머리 똑똑한 분들도 주식시장 들어오면은 수익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머리가 똑똑한 것보다 눈치를 잘 보신 분들이 수익을 잘 낸다고 좀 봐지는데 뭐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그 AI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 좀 드리고 네. 싶어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독점적으로 이 HM DRAM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HBM3를 하반기에, 4분기에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좀 왔는데 삼성전자가 3나노를 만들고 난 다음에 고객 유출을 못 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네. 시점을 열었는데 손님이 안 와요. 정말 애가 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좀 반가운 소식이 나온 게 그 엔비디아가 그 AI용 GPU를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일부 물량을 네. 위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정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가운 일이겠죠. 반가운 일인데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선단 공정인 3나노 기반의 시제품에 대한 성능 검증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2.5D 패키징과 같은 후공정 기술 같은 경우도 부합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것까지
검증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수주를 맡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삼성전자는 이번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3나노가 손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엔비디아 GPU 수주를 잘 받아가지고 수율을 올려가지고 이거를 생산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된다라면은 AMD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퀄컴 자유롭게 올 수밖에 없고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이 자연스럽게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 수주할 수 있는 고객이 되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엔비디아 같은 고객들이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 GPU를 만약에 수주를 받게 된다라면은 잘 해가지고 파운드리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소망 말씀드릴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반도체와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들 함께 네.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슈 관련 종목들이 많이들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으로는 어떤 종목 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에코프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논란의 종목을요? 네. 그렇죠. 논란의 종목인데 논란을 가지고도 계속 가요. 그렇죠. 오늘도 신고가예요. 네. 이게 지금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못 내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꺾인다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갈지도 예상 못했고 이 지금 와서 매수 리포트를 내면은 욕먹을 게 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를 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참 세상사 알 수 없다는 얘기가 있듯이 참 주가도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제 자랑 같지만은 뭐 자랑이 맞다고 할게요. 그냥 제가 다른 곳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에코프로가 그 언제냐면은 4월 10일 전에요. 4월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제가 타방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삼성중공업 우선주와 네. 그리고 하이드로리튬 사례를 들게 되면서 예전에는 삼성중공업 우선주처럼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4월 10일 요 구간이 오게 되면 이렇게 네.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꺾이고 난 다음에 다시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그 다음에 바로 상승의 출발점 꺾이는 게 정상이었다. 네. 그런데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꺾이지 않고 다시 추세를 살리게 되면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 시세가 더 많이 강하게 나왔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중공업 우선주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네. 어떤 그 패턴이라는 것은 여자친구 마음처럼 항상 언제 바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사례를 보시게 되면서 맞는 사례 쪽으로 따라가는 전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결국 에코프로가 보게 되면은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아니라 2021년도에 있었던 삼성중공업 우선주 사례가 아니라 2022년도 말에 있었던 에코프로 사례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을 계속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이제 100만 원 가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만 원은 가는 거고 100만 원 이상 얼마까지 가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10만 원 간다 못 간다 이게 나왔었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네. 60만 원 돌파하고 나서 13만 원까지 갔듯이 에코프로도 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에코프로 뭐 내용도 제가 준비하긴 했지만 최대 1조 원 뭐 규모 자금 조달 얘기도 준비됐고 뭐 자회사 네. 상장 얘기도 준비했지만 이게 솔직히 의미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가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가니까 가는 겁니다. 네. 이게 제일 어찌 보면 솔직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니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꺾일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이드로리튬 화면 나온 김에 한번 볼게요. 하이드로리튬 요게 근데 요게 좀 보시면은 화면을 좀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어디냐면은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이때 당시에도 1,500원대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14,000원까지 갔거든요. 10배가량 갔어요. 그렇네요. 10배가량 네. 갔는데 여기서 꺾이는 척 하다가 다시 전고점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꺾여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거의 요 구간이에요. 패턴을 보게 되면은 1차선승 나오고 꺾였다가 전고점까지 갔다가 살짝 꺾였다가 다시 돌린 요 부분이 지금 에코프로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하이드로리튬처럼 그 이후에 또 뭐 몇 배 더 간다라는 그런 것을 조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하이드로리튬 상황처럼 그러니까 사례처럼 여기서 꺾이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이거를 투기적으로 매매를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차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그리고 반복을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기반으로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에코프로 가는 종목이 뭐 더 가는 장세가 네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2차 전지랑 반도체 얘기 다 하고 있으니까 또 관련 종목 같이 또 몇 가지 꼽아주세요. 네네. 아직 20분도 안 돼. 왜 이렇게 힘들죠? 그 이제 신성이엔지. 네. 에코프로 다음은 신성이엔지를 좀 요즘 말씀드릴 또 건데. 잘 갔잖아요, 신성이엔지도.
요거는 이제 어제 25%, 26%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네. 단계가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당겨보면 돼요. 차트를 좁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게 2020년도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 11월 10일 날 보게 되면 자, 4,400원까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급등이 나왔었다가 이후에 쭉 꺾였다가 이제 1,800원에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보시면은 자, 그동안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한 4월 달에 대량 거래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또 조용했다가 오늘 또 대량 거래가 발생된 거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 뭐냐면은 거래량이 없다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량 거래가 없었다가 거래량 네. 바닥에서 나왔다가 대량 거래가 발생되게 되면서 뭐 상한가가 나온다 이제 급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승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예를 들게 되면은 저 오늘 제가 차트를 되게 좀 많이 보게 되네요.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 들 건데 2021년도 12월 달로 갈 겁니다. 이때 보시면은 보세요. 그동안 거래량이 없다가 상한가 발생되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되게 되면서 그때부터 상승 출발됐거든요. 근데 단순히 거래량이 없다가 대량 거래가 발생되게 되면서 이제 급등이 나고돼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 뭘 봐야 되냐면 이슈. 네. 이때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TF팀을 정시 사업팀을 승격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로봇 사업팀 이슈도 있고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급등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갈 만한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근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신성 ENG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네.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 삼성 이제 그 미국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했었잖아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 선제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찌보면 쉘퍼스트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제 반도체 클린룸을 선제적으로 건설하겠다. 그러면서 2027년도에 2021년도 대비해가지고 7번 정도 증설하겠다. 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이슈와 그리고 어저께 보시면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고 거래가 거기다가 급등이 나왔다. 네. 이슈와 기술 같은 게 같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로보티즈처럼 요게 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 패턴을 빵빵 만들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요게 상승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성 ENG는 그런 관점에서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저는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같은 게 신성 ENG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삼성 SI 같은 경우도 이제 신성 ENG라든지 그리고 원방테크에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KRM 아마 KRM일 거예요. 요 두 회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슈퍼 드라이룸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도 이제 네.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예요. 반도체 클린룸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 클린룸 요 두 가지 현재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 ENG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KRM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 버렸어요. 네. KRM 같은 경우 차트를 잠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KRM이 아닌가? 원방테크에서 사명이 좀 바뀌었는데 여기 뭐였지? KN솔이네요. KN솔입니까? 네. 역시 다행이네요. KN솔. 엉뚱한 소리 할 뻔했는데. KN솔. 저도 보고 뭐지? 중간순간에 이랬거든요. KN솔이 많이 안 올랐구나. 그래서 KN솔하고 네. 신성 ENG하고 그 반도체 클린룸하고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클린룸을 보게 된다라면은 KRM이 왜 나오냐?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성 ENG하고 그다음에 KN솔 요 두 가지 종목을 보시면 된다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신성 ENG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하이브리드다. 네. 이렇게 오늘 주제 말씀드릴게요. 딱 맞네요. 네,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오늘 에코프로 신성 ENG 두 종목 말씀 주셨는데 그럼 픽 종목도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네, 알려주세요. 이거 진짜 짧게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좀 힘드네. 물 좀 마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 요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HBM 관련 얘기는 그동안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기 그렇죠.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제 고성능 AI 서버용 그 HBM3급 이상에 들어가는 인터페이스 기술.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그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쌍바닥. 오른 패턴이거든요. 네.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5월 11일 날 1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고 또 최근에 와가지고 또 121선 지지를 받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쌍바닥을 만들게 되면서 N자형 상승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요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 에코프로와 신성 ENG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제시를 주셨으니까요. 반도체 2차 전지 투자하실 때 꼭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이었습니다.